네, 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네 분 전문가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야권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김적인 대표 간의 직접적인 논쟁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이건 자기들한테 필요한 법이라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중지된 순간 테러방지법은 바로 자동 표결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됐고 모두 80건의 법안, 계류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 정작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 않았던 이 노동개혁 4법 그리고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같은 이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처리될지도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이 국회 상황, 사실상 19대 국회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본다면 이제는 좀 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광덕 본부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19대 국회는 소위 이제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국회를 보면 우리 국회가 항상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도드라진 국회였는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사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과거에는 소위 동물국회, 국회에서 몸싸움을 한다 그래서 동물국회인데 그렇게 해서 사류라고 평가받았는데 그의 선진화법을 그걸 막자고 도입한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국회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랬는데 가령 이제 법안 처리율 같은 것도 보더라도 법안은 만 몇천 건 했습니다만은 법안 처리율 같은 경우 30% 초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네. 18대 국회 한 44.8% 났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성적이 저조한 국회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동물국회라고 불렸던 18대 국회보다도 19대 국회가 더 못하다면 네. 이제 5류로 떨어진 겁니까? 4류에서? 예, 5류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5류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 어감이. 예, 김영주 전 의원. 예, 대체로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막말 국회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그 집에 갔더니 의정 보고서가 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하자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지역구 의원께서 제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 1000건이 된다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회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년 동안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건씩 법안 발의해요. 그런 셈이네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보면 과연 이게 자랑거리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고 따라서 네. 실제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 불안 발의 제한법을 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정신없이 대안으로 되고. 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 어머니 어느 동네 사시면? 야, 그 참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서성교 원장. 네, 그 19대 국회가 이렇게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네. 근본적인 원인은 그 선진화법에서 의결 정족수를 60% 즉 3분의 2로 규정해 놓은 것 때문에 네. 입법 통과율도 낮아지게 되고 여야 간에 합의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극한 대치까지 가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선진화법도 아마 이거 앞으로 19대 국회 마지막이라든지 아니면 20대 국회 때 좀 개정을 해서 헌법에 맞는 우리 과반수 의사결정수로 예.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18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처리한 거니까 19대 국회도 선거 끝난 다음에 떨어지든 붙든 어쨌든 5월 말까지는 국회의원 임기가 있으니까 그때 좀 손을 보고 20대 국회로 넘겼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그래요. 최영일 네.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 그 이상의 최악이다. 아까 오류라는 말씀도 나왔는데요. 저는 등급을 매기기가 불가하다. 등급을 매겨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등외라고 있습니다. 네, 등외죠. 그러니까 D도 줘서는 안 된다. 그냥 F 꽈락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통이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임기 내내 진행되는 내내
타협도 한 건도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서로 상대 탓, 손가락질, 탓만 하다 끝난 국회거든요. 저는 또 이제 서 의원님 말씀에도 약간 좀 토를 달고 싶은 게 과연 국회 선진화 법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낸 것이냐. 그 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네. 과반 통과냐 3분의 2 통과냐가 여당의 발목을 분명히 잡은 지점은 있지만 그렇다면 더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 통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달라. 서로 정면 충돌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은 상실됐다. 이렇게 이런 봅니다. 국회라면은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어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무르나 마나한 질문 같긴 한데 뭐 다들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아실 테니까 예. 다시 찍겠다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네, 이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우선 김종인 대표의 제안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예, 그 전부터 좀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분석이 나왔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의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불협화음들을 줄인다는 국면을 전환한다는 의미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 1월 초처럼 상당히 호남에서 거의 어떤 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이 높아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말 자체가 통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호남의 유권자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에 기대를 했다가도 상당히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 모두에게 지지를 해야 되는 결국 인물론으로 빠지는 상태에서 주도권을 지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안철수 대표의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보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임명진 경실련 대표님 말씀을 잘 경청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안철수 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그런가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사실은 호남을 극복해서 넓은 그래서 호남의 후보도 될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 그와 정반대로 결과적으로 호남의 당에 둘러싸인 데 대한 그 불편함과 이런 부분도 안 대표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참에 좀 깨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김광덕 본부장. 기본적으로 이번 이 김종인 대표가 통합을 제의하고 안철수 대표가 오늘 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한 거는 기본적으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여야의 구도를 1대1로 만들기 위한 구도의 싸움이고 새누리당 대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일여 다야 구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더민주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와서 이 친노 패권 논란 속에서 당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거의 난파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나 지지율이 20%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나라당은 지금 지지율이 40%를 넘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그 도약과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구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도의 전환을 위한 싸움을 선거법이 딱 처리되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저점을 또 20% 이하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점은 이 시점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딱 해서 구도의 싸움을 건 것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구도의 싸움과 생존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구도의 싸움을 하나만 설명하자면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승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텃밭이 누가 유리하냐 그 지역에 어떤 텃밭이냐. 그다음 구도, 그다음 바람,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 사실 인물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구도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동안 공천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두를 계속 선점해 왔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국면에서 그동안 철수 정치를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철수해서 또 수그리는 모양을 하면은 사실 생존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노철수, 안철수의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 요번 주 어떻게 넘기냐고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김광덕 본부장 분석대로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게 싸우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워딩을 봐도 뭐 그런 결기가 좀 익힙니다. 서성교 원장. 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예한 그 정치적인 발상, 정략적 술수를 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면 그 분할 통치 방식 아닙니까? 상대 경쟁자들을 분할시켜 가지고 그거를 흡수해 가지고 네. 자기들의 어떤 지지 기반 동력으로 삼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야권 지지표가 많은데 이게 분열돼 있으니까 야권이 분열로 인해서 필패한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해라 그러면 야권이 결집해서 지지해주겠다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결국은 국민의당을 아마 분열시킬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자중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예, 100%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마도 됩니까? 탈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중진환을 일으킨다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국민의당 이름으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자, 떨어질 그렇다면, 경우에 일부 이제- 복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안철수 대표는 남아 있을 텐데 네. 그럼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체절명 위기를 죽습니까? 맞을 삽니까? 텐데 예. 본인은 오히려 위기 때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새 정치를 주장하고 그걸 브랜드로 내세워왔는데 예. 오히려 영입을 하다 보니까 새 정치라는 브랜드 파워가 약해졌는데 네. 오히려 이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 정치의 가치를 내세우게 되면 오히려 이번 위기가 총선 기회가 때는, 될 수 있다. 이번 총선 때는 그러면, 그렇지만 예, 알겠어요. 다음 대권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그 경우에 이렇게 복당한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삽니까? 이제 그게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는데. 예.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떨어질 경우에 만약에 아니, 물론 야권 그런 통합에서 계산을 하고 움직이겠지만 예.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명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뭐 그게 야권 어차피 그분들을 찍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아니고 결국은 야권 지지자들 지지자들이니까. 플러스 알파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도층들이 그건 과연- 설명하기에 따라서 더 양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최영일. 지금 김종인 대표가 뭐 일석사조가 되든 일석오조가 되든 명분이 있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해야 야권은 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주적은 지금 새누리당인데 네. 서로 싸우느라고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의 한 수를 두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주적이 새누리당인 건 맞습니까? 일단은 뭐 여야가 왜냐하면 두 야당 모두 정권 말은 교체를 그렇게 목표로 하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서로가 결국은 이중대다, 그러니까 뭐 말은 제2당으로. 그렇게 하지만 말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정권 교체, 그렇죠. 뭐 총선 승리해서 주적을 새누리당으로 그렇죠. 상정하고 있지만 네. 내심 속으로는 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주적으로, 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주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싸움의 양상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앵커가 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 적어도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이 명분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대중적 명분으로는 네. 네. 그래요. 예, 그거는 그거는 뭐 당연하니까. 실제 이제 전쟁터는 또 다른 상황이죠. 현장은.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던져놓고 네. 지금 저는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음. 첫 번째로는 화가 나고 당연히 격분하죠. 음.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한 게 논리모순적이에요. 안철수 대표가 적어도 이성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종인 대표를 비난하면서 예. 이 헌법을 중단시켰던 국보위 출신이고 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네.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은 친노 패권주의 내지는 문 전 대표를 지칭하는 건데 네. 그럼 안 대표는 누가 또 주적인 겁니까? 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본인의 처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데서 지금 좀 혼란스럽고 격분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어도 정당 조직이라면 지도부가 모입니다. 아니면 의총을 하죠. 지금 원내교섭단체는 없지만 의원이 18명 있잖아요. 그럼 모여서 합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나. 지도부의 결정, 당대표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네. 본인마다 마이크에서 얘기하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진위가 뭔지 파악해야 되고 이 수도권에선 연대가 가능하고 당대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관된 목소리를 당대표가 모아내지 못한다. 그럼 국민들이 보기엔 리더십이 없어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안 대표가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이 아니라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지금 팀이에요. 예, 어벤져스를 알겠습니다. 만들었다고 예. 생각했는데 와야 될 그런데, 위기니까 예.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 두 번째 지적하신 거는 안철수 대표한테만 적용하기에는 조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16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 네.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 따로 이한구 공관위원장 그렇죠. 따로 입 있는 사람 다 마이크 앞에 갖다 대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한테만 그런 잣대를 갖다 들이대서 네. 리더십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뭐 3당 모두 다 리더십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조금 감정이 섞인 듯한 이런 적인 발언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신 것 같아요. 혼란을 드러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쉽다. 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그와 비슷한 의견이죠. 그런데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한 방향 정렬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뭐 업무론이라든지 연결론이라든지 또 이쪽에서 먼저 저기다 뭐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그 일부 복당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언론이 바로 이제 뭐 이 전수조사라고 하는 걸 하니까 의원들마다 생각이 뭐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이 통합 찬성론자, 그다음에 수도권 연대론자의 독자적으로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바로 8월 세파로 언론이 나눠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박지원 의원이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박지원 의원까지도 야권 통합을 위해서 입당한 것이라고 한 또 해석이 막 한편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안철수 대표가 고립무원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안철수 대표의 지금 처지를 과연 이 고립무원의 내외에서 협공을 받는 상태로만 볼 건지, 아니면 위기가 기회라고 한다면 어떤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들이 가능할까요? 네, 김광덕 본부장. 예. 그 국민의당 의원하고 아까 저도 이제 오늘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국민의당 의원들이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지금 최고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남에서는 지금 이제 소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동등한 대결을 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인데 특히 수도권의 국민의당 탈당한 의원들이 한때 지지율이 괜찮을 때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2등 아니면 3등 아닙니까? 뭐 사실 소선거구니까 1등 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최고 고민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딱 통합 카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거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한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23일 후보 등록 전까지 통합이 쉽겠느냐.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역별로 특히 국민의당이 유력한 후보가 있는 경우들 이런 데서 지역별로 자연스러운 어떤 후보 단일화 이런 거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자기도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까 그 이번 통합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연대를 희망하는 사람, 후보 단일화를 희망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관심을 표시해서 지금 한 사실은 절반 이상 한 3분의 2 가까운 의원들이 이제 그게 관심을 표시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연 통합으로 가느냐.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총선 전까지는 통합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의 명분을 잘 세우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세운 대의 명분은 뭐 크게 봐서 두 가지 아닙니까? 친노 패권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총선 승리도 어렵고 대선 승리도 어렵고 정권 교체도 어려우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의 양당 구조, 이 낡은 정치로는 더 이상 민생도 뭐 국민 행복도 가져올 수 없으니 새 정치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광덕 본부장 분석하신 대로 국민의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당선 가능성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래서 뭐 복당을 한다면 그것은 정책 계산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당수가 만약에 복당하거나 움직인다면 대의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쫓아 움직이는 꼴이 되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럼 과연 용납할 것인가? 이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설사 당선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거나 다시 복당을 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들을 그대로 찍어줄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좀 양상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점에서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회군을 하느냐. 이런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시간도 없다. 아까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회군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도 결국은 여성향, 야성향, 진보층, 보수층 이렇게 결집을 한다고 보면 네네. 미워도 찍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명분이 자 새누리당을 극복하자라는 거죠. 아하, 필리버스터는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이 소수자의 저항이었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피토하면서 처절하게 얘기를 했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밉지만 이것이 한 당과 한 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통합해서 새누리당과 힘을 합쳐서 싸우겠습니다. 더 큰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기성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명백하게 실리를 계산하고 움직여요.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자기 개인의 욕망의 추구가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알겠습니다. 예. 수적으로 의회에서 이 어떤 여소야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예. 충분히 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겠죠. 그렇게 현재. 되려면 야권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전면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정권을 주적으로 놓고 야, 이 주적 앞에서 우리끼리 싸워서 되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보거나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북핵 문제로 시작된 국가안보 상황을 보거나 야권이 과연 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또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뜻은 한쪽에 원컨 원치 않건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데 이게 야권으로서 과연 현명한 선택이냐 이 지점에 고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그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경제라는 논리로 빨리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현재 경제 위기 부분과 또 부분적으로는 안보에 대응하는 문제점을 같이 해서 박근혜 정부의 심판론을 좀 높이는 지금도 보면 국회 심판론과 박근혜 대통령 심판론이 조금 이게 비슷비슷하면서 처지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최근에 부분적인 여론조사는 다음 대선에 있어서 그 전에의 조사는 월등하게 새누리당이 우세했는데 뭐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소 원장. 네. 그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 40% 중반대인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야당이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 심판, 공격을 못해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3주년 취임 3주년이었는데 야당에서 3주년에 대한 무슨 평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한 거라든지 외교안보라든지 점수를 하다못해 매긴다든지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1년차 이렇게 했고 2년차 이렇게 했고 3년차 이렇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야지 국민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뭐 50점, 이 부분이 60점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그동안에 야권이 분열되면서 야권이 야당다운 견제와 균형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지난 필리버스터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빨리 이거를 중단하고 이제 선거 국면으로 가자. 그래야지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고 경제 문제 실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지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인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지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측면 전략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야권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적어도 지금 4.13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아직 심판론 구도가 잘 자리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점이 앞으로 야권 통합이라는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잡히지는 않았지만 안보 문제냐 경제 문제냐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해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 그래서 야권 통합을 하려면 더 강력한 명분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권 심판론과 연계됐을 때 힘을 발휘할 텐데 이 정권 심판론은 아직 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낼 거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다. 여기까지 지적해 두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문재인 대 안철수 대 문재인 이 대결 구도가 당장 오늘도 연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대 안철수죠. 김종인 대 안철수. 근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문재인 의원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일단 당이 죽어가는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데 대한 반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너무 여론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주인은 문재인 대표라고 안철수 대표가 확인해 줬잖아요.
뭐 그러면 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총선 이후에 다시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지고 뭐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불안해지고 있다. 네. 문재인 대표의 마음이. 양산에서 나를 구해내지 않을 수도 있다. 동아줄을 끊는 건 아닐까. 아니, 인간인지라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김종인 이러다가 대표가 김종인 대표가 진짜 당 주인 되면 어떡하나. 네,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생각을 할수 저는 있다는 할 거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안 하면 보통의 인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보통의 인간인 이상 그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마지막 신뢰를 한번 붙들어 볼까? 아니면 근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정치인이라고 예, 친다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우클릭을 해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중원을 잡고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침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더니 지금 보시면요. 국민의당은 좀 포지션이 애매하고요. 정동영 전 의원 들어오고 이게 우클릭인지 좌클릭인지 우왕좌왕 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냥 중원을 장악해버렸어요. 아하.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미약하지만 경제 프레임이 나오면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도 공정경제를 안 그래요. 대표가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강국 한계가 있는 본부장.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하여튼 두 갈래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지금 불안해야 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보기에 두 갈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래도 내가 데려왔는데 그래도 당을 잘 위기에서 구해서 잘 해가는데 내가 뭐 그래도 기분 좋게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너 세력, 주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너 세력 김지영을 이제 소위 대표이사 CEO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지 하면서도 갈수록 김종인 대표가 뭐 당을 주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데려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김종인 대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많은 세력이 들어오면 이게 주류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 성정이 나는 그 권력 의지가 가장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 측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불안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요. 뭐 또 이 역지사지로 지금 문재인 대표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대표의 마음 아니 뭐 누군들 그냥 임시사장만 하고 물러나겠다고 아무리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해도 막상 하다 보면 그렇죠. 견물생심이라고 그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그 김종인 대표의 행보를 보고 또 전국 장악력 어쨌든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야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간단치 않구나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저도 뭐 불안한 지금 전략적 동거를 하고 있다. 이게 저는 공감을 표시하고 두 사람이.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김종인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주류 세력들을 상당 부분 교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김종인 대표의 목적은 이번 총선을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김종인 대표의 목표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총선을 이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그런 목표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그럼 시간이 갈수록 거겠죠. 불안해지겠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공천 과정 속에서 그 친노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세력들을 얼마만큼 공천에서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문제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지금 처음에 김종인 카드를 뽑았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플레이어인데 게임판에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뽑았잖아요. 네. 김종인이 이제 플레이어가 됐고요. 본인이 패를 놓는 타짜가 됐고 문재인은 김종인의 카드 중에 하나, 패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아하, 예. 저는 지금 안철수 길들이기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자, 차기 대권에 내가 킹메이커고 내가 이 판을 주도할 테니까 대권을 잡고 싶으면 나한테 너의 능력을 보여봐. 여긴 지금 문재인 대표도 놓여 있고 안철수라는 패도 놓여 있고 그 외에 뭐 손학규라는 패도 원외에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패를 지금 이 김종인 대표가 저 정도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근데 칼과 무사가 같이 만나야 휘두르는 건데 이거는 제대로 된 지금 합이 맞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 보통 양반이 아닌데 국민들도 저력 있는 인물이구만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뭐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우성 대표의 표정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김광국 본부장. 예.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당 지지율보다 그 지역 현역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지지율이 낮을 경우에는 좀 더 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에서 40% 정도의 당 지지율이지
뭐 대구 경북에서는 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높은 당 지지율보다 의원 지지율이 높기가 거의 불가능한 예. 곳이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다 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한구 공관위원장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는 집중 심사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 무조건 탈락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가 뒤에 TK 지역의 당 지지율이 제가 알기로 한 65% 정도. 그 정도 되고 될 있어요. 거예요.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도 한 거의 60%에 네. 육박하는데 그런 데서의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에 물갈이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죠.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당 지지율보다 국회의원 지지율이 낮으면 결국은 당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데 이 경우에 경쟁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 절대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기준이 없으니까 아, 물론이죠. 결국은 이 후보가 여럿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높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나가도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1번만 달면 그 안에서 걸러내는 방법은 경쟁을 시켜서 그래도 누가 그나마 높은가. 40%인가 30%인가 20%인가 10%를 여기다 낼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결국은 그래서 경쟁에서 1등하는 사람이 근데 물론 그렇게 본선 설명할 대표가 수도 되겠죠. 있지만,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도 된다면 그러면 그런 지역에 기왕이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네.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의미가 해당되는 있는. 분들을 공천하는 거 이게 우선 추천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전략 공천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새누리당 전체의 이미지 개선이나 네. 또는 당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에도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예. 그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특수한 직능인이든 네. 뭐 청년 비례가 되든지 그걸 전략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과 네네. 합리적인 연계성이 있다면야 제 생각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박계나 김무성 예. 대표도 우선 추천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럴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것이 이제 어느 그러니까 관점에서 그럴 경우에 어거지냐 아니냐죠.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컷오프가 될 텐데 이 폭이 상당히 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새누리당 당헌 단계에 보면은 세 가지 방식 다 있습니다. 우선 추천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수 추천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컷오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있을 거 다 있네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각 지역별 특성과 선거 전략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고 어떤 지역은 우선 추천제를 하고 어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은 컷오프 자격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당 지지도와 본인의 지지도 비교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게 교체할 수도 당헌 단계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걸 어느 지역에 어느 당헌을 적용하느냐는 건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자꾸 공관위에 간섭해서 감나라, 배나라, 판나라 하면서 본인을 리더십이 자꾸 손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공관위에다가 선거 공천의 책임을 맡기고 본인은 이 전체 선거 전략, 예를 들어서 공천 문제라든지 그다음 공약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또 캠페인을 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다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요. 보여집니다. 예. 친박계하고 비박계의 어떤 긴장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점도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유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대구에도 후보들과 의원들이 한 20% 수준으로밖에 안 나. 왜냐하면 네. 후보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물었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선거 전국이 아니었다 그러면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도 네, 뭐 그런 그런 저간의 부분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자기 자의적 해석 권한이 예, 많아진다는 예, 부분이죠. 그런데 무한선택이라고 예. 같은데. 예. 뭐 시간이 다 돼서 네. 예.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 그 뒤에 이 백보드에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동안 야권 분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압승론이 뭐 여기저기서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결과적으로 조금 이게 좀 방만하고 좀 느슨하게 선거 국면을 관리해 왔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당내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런 그 정신 차리자는 것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구호 몇 번으로 이게 정말 이게 뭐 분위기가 좀 반전되겠습니까? 예, 지금 야당이 제가 보기에 4.13 총선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공천 컷오프도 지금 1차 했죠. 그다음 전략 공천 지역도 선정했죠. 또 인물도 영입했죠. 또 이제 제일 큰 총선 변수 중에 하나 이제 야권 후보
통합 그래요. 문제까지 예. 나와 있는데 여당은 계속해서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밥그릇 집안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식상한 거죠. 우리가 총선 때가 되면 예. 이게 민심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평가를 하고 좋은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이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좀 예, 예, 좋은 시절 다 반반하고 하고 좀 놓쳤다. 예. 짧게 한 말씀 네, 마무리. 큰 틀의 선거 정당 캠페인을 보면은 한 달 동안 새누리당이 굉장히 밀린 셈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은 이미 반대 세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인재 영입, 컷오프, 이번 통합 제의 이런 식으로 계속 화두를 선점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야당의 두 당은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박하게 한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족쇄에 묶여 예.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 화두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 이 새누리당이 선거 주도권을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분석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